7. 나오지의 유서. 누나, 안 되겠어. 먼저 가야겠어. 나는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살면 돼. 인간에게는 살 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런 생각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그야말로 원시적인 일에 묘하게 구애되고 무서워하고 분명히 입 밖에 내서 얘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굳세게 끝까지 살아가야 하겠고, 그건 훌륭한 일이며 인간의 연관이라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죽는 일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풀은 이 세상의 공기와 햇빛 속에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어딘가 한 군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힘을 다한 것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자라온 계급과 전혀 다른 계급에서 자란 강하고 굳센 풀, 그런 친구와 비로소 교제를 했고, 그의 기세에 밀려지지 않으려고 마약을 먹고 반광난 상태가 되어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고 역시 거기서도 살아갈 최고의 수단으로 아편을 썼습니다. 누나에게는 나의 이 심정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해지고 싶었습니다. 강하게, 아니 횡포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민중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찔어찔 현기증 속에 젖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집을 잊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피에 반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어머니의 친절한 애정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누나에게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 민중의 방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천해졌습니다. 천한 말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아니 60%는 슬프게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은 서투른 수작이었습니다. 민중에게 있어 나는 역시 비위상하게 그만한 답답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속을 터놓고 상대해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단 버린 살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의 처남은 60%가 인공적으로 덧붙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머지 40%는 진짜 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위 상류 살롱의 차마 보아줄 수 없는 가장하는 품위를 과시하는 데는 욕짓거리가 나올 것 같아 한시도 참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높으신 분이라든가 권세 있는 분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나의 버릇이 고약하다 해서 아연실색 추방할 것입니다. 내던진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중으로부터는 악의에 찬 개떡 같은 정중한 대우를 받는 방청석이 주어질 뿐입니다. 어느 세계에서나 나와 같은, 말하자면 생활력이 약하고 결함이 있는 백성은 사상도 아무것도 없이 다만 스스로 소멸하는 것을 아는 운명인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나에게도 조금은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살기 힘든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같다. 이건 도대체 사상일까요? 나는 이 불가사의한 말을 발명한 사람은 종교가도 철학가도 예술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민중의 술집에서 솟아나온 말입니다. 구더기가 끓듯이 어느 사이엔가 누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닌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전 세계를 덮고 그 세계를 불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말은 민주주의하고도 또 마르크시즘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술집에서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미남을 향해서 던져준 말일 따름입니다. 그냥 초조한 거예요. 질투예요. 사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술집에서의 질투의 성난 목소리가 기묘하게도 사상 비슷한 표정을 짓고 민중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민주주의에도 마르크시즘에도 전혀 관계없는 말일 터인데, 어느 사이엔가 그 정치 사상이나 경제 사상의 엉겨붙어 이상하게 비열한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메피스토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방언을 사상과 대치해 놓는 따위의 재주는 적어도 양심에 부끄러워서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얼마나 비굴한 말입니까? 남을 업신여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업신여기고 아무런 프라이드도 없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하는 말. 마르크시즘은 일하는 자의 우위를 주장한다. 같다고는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을 주장한다. 같다고는 하지 않는다. 헤헤, 아무리 잘난 채도 다 같은 인간이 아닌가.
왜 다 같다고 하는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는가? 노예근성의 복수. 그러나 이 말은 실로 외설되고 으스스하고 사람들은 서로 겁내고 모든 사상이 능욕당하고 노력은 조소를 받고 행복은 부정되고 미모는 더럽혀지고 광령은 끌어내려지고 소위 세기의 불안은 이 불가사의한 하나의 어구에서 발산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운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이 말에 협박을 받고 겁에 질려 떨며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겹년쩍고 늘 불안하고 두근두근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차라리 술이나 마약으로 생기는 현기적인 의지에서 순간적인 침착을 얻고자 했으며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약한 거겠지요. 어딘가 중대한 하나의 결함이 있는 풀이겠지요. 또 무엇인가 따지고 들지만 원래 놀기 좋아하는 거야. 게으름뱅이고 새꼬리고 제멋대로 구는 쾌락한인 거야. 하고 그 어느 말 뼈다귀가 코웃음치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을 들어도 지금까지는 다만 겹년쩍게 애매한 수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도 죽는 마당에 이르러 한마디 항의 비슷한 걸 말해두고 싶습니다. 누나, 믿어주세요. 나는 놀면서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임포텐스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만 귀족이라는 자신의 그림자에서 떠나고 싶어 미치고 놀고 거칠어졌습니다. 누나, 도대체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걸까요?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죄일까요? 다만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이를테면 유대인의 가족처럼 죄송해하고 사죄하고 부끄러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진작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마의 애정, 그걸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이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죽음의 권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몸을 망칠 만큼 서러워할 사람도 없고 아니 누나 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잃은 당신들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아니 허식의 감성은 그만둡시다. 당신들의 나의 죽음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울겠지요. 그러나 나의 살아있는 괴로움과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생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의 기쁨을 생각해 주신다면 당신들의 그 슬픔은 차츰 사라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살을 비난하고 끝까지 살아서 견뎌야 했다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입끝에서만 그럴싸한 표정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폐하께 과일 장사를 하시라고 태연하게 권고할 만큼이나 대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누나, 나는 죽는 편이 낫습니다. 나에게는 소위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돈으로 남과 다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엉겨붙지도 못합니다. 우에하라 씨와 함께 유흥으로 즐긴다 해도 내 몫의 계산은 언제나 나 자신이 지불했습니다. 우에하라 씨는 그걸 귀족의 인색한 프라이드라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프라이드 때문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에하라 씨가 일로서 얻은 돈으로 시시하게 마시고 먹고 여자를 끼고 하는 따위가 무서워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우에하라 씨를 존경하니까 라고 간단히 잘라 말해버리는 것은 거짓말이고 나도 정말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 겁이 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 자신의 팔 하나로 얻은 돈으로 음식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마냥 우리 집에서 돈이랑 물건을 꺼내다가 마마와 누나를 슬프게 했고 나 자신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는데 출판 사업 따위 계획을 한 것도 다만 체면치레였을 뿐 손톱만큼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해봤자 남의 대접조차 마음 편하게 못 받는 자가 돈을 번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바보라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누나, 우린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젠 남의 음식을 얻어먹고 대접을 받아야 살게 되었습니다. 누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젠 끝장입니다. 난 죽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누나는 아름답고 나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명하니까 난 누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할 자격조차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도둑놈이 피해자의 신상을 동정하는 시기 되어 얼굴이 빨개질 뿐입니다. 아마도 누나는 결혼하여 아기 낳고 남편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나, 나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깊이 숨겨놓고 전쟁 중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꿈에 보고 잠이 깨면 울먹이던 일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저히 누구에게도 입이 썩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해둘까 싶었지만 역시 도저히 무서워서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비밀을 절대 비밀로 묻어두고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가슴속에 감춘 채 죽는다면 나의 몸을 화장하여도 내 가슴속에 비린내 나게 타다남을 것처럼 불안에 견딜 수 없어 누나에게만 희미하게 멀리 돌려가며 픽션처럼 알려둡니다. 픽션이라고 해도 누나는 그 상대가 누군지 금방 알아낼 겁니다. 픽션이라고 하느니보다는 다만 가명을 쓰는 정도의 비밀이니까요. 누나는 알고 계실까? 누나는 그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만난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누나보다 좀 연상이에요. 외꺼풀 눈에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고 머리는 파마를 한 일도 없고 언제나 잡아당겨 빗어 올린 그런 수수한 머리형으로 무척이나 금수한 옷차림으로 그렇다고 칠칠치 못한 모습은 아니고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합니다. 그 사람은 전후에 새로운 터치로 그림이 유명해지고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어느 중년 서양 화가의 부인으로 그 화가의 생활은 매우 난폭하고 거칠지만 그 부인은 태연하게 꾸미고 언제나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니 그 사람도 일어서서 아무런 경계도 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왜요? 라고 여느 때처럼 말하고 정말로 이상한 듯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잠시 나의 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아무런 사심도 허식도 없어서 나는 그 여자와 시선이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서 시선을 돌리고 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겸연쩍지 않게 느껴져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한자 정도의 거리를 두고 60초나 그 이상 무척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 눈동자를 응시하다가 그만 미소 짓고 그래도 곧 돌아올 텐데요. 라며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직이란 이런 느낌의 표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고 문득 생각했지요. 도덕 교과서 냄새가 나는 엄숙한 덕이 아니고 정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본래의 덕은 이런 예쁘장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입니다. 내가 어느 여름날 오후 그 서양 화가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화가는 집에 없었습니다. 곧 돌아올 터이니 올라와서 기다리면 이라고 하는 부인의 말을 따라서 방에 들어가 30분쯤 잡지 따위를 뒤적거렸으나 돌아올 기색이 없어서 그만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날 그때의 그 사람 눈동자에 슬픈 사랑을 해버린 겁니다. 고기라고 형언하면 좋을까? 내 주위의 귀족들 가운데는 마마를 빼놓고 그렇게 경계 없이 정직한 눈의 표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겨울 저녁 그 사람의 프로필에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역시 그 서양 화가의 아파트에서 화가의 술동무가 되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서양 화가와 함께 일본의 소위 문화인들을 여지없이 비난 공격하고 웃어대다가 화가는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며 잠들고 나도 누워서 조석조석 졸고 있는데 살짝 모포를 덮어주기에 실눈을 뜨고 보니 저녁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부인은 아기를 안고 아파트 창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프로필이 푸르고 맑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저 르네상스 무렵의 프로필 그림처럼 선명한 윤곽이 그려져 떠올라서 내게 살며시 담요를 덮어준 친절은 조금도 색정적이거나 욕심에서가 아닌 휴머니티라는 말은 이러한 때야말로 사용되고 소생하는 말이 아닌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고적을 동정하는 순수하고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마치 그림 같은 조용한 분위기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리움에 애 같아서 미칠 듯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흘러넘쳐서 모포를 머리까지 덮어 쓰고 말았습니다. 누나, 내가 그 서양 화가의 집에 놀러 간 것은 처음엔 그 화가의 작품의 특이한 터치와 그 밑바닥에 숨겨진 열광적인 패션에 취해버린 탓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무교양, 무질서, 더러움 등으로 흥이 깨어지는 감이 깊어가는 한편 그와 반비례해서 그 부인의 아름다운 심정에 이끌려 올바른 애정의 상대가 그리워 연모하게 되고
부인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서양 화가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서양 화가의 작품에서 다소나마 예술의 고귀한 냄새라고나 할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부인의 상냥한 마음씨의 반영이 아닐까 하고 나는 지금은 생각해 봅니다. 그 서양 화가는 지금 솔직히 느낀 대로 말하면 다만 술꾼이고 놀기 좋아하는 교묘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놀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함부로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유행의 기류를 타고 비싼 값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골 사람의 뻔뻔스러움, 어리석은 자신감, 교활한 상술, 다만 그것뿐입니다. 아마도 그 화가는 다른 사람의 그림은 외국인의 것이건 일본인의 것이건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흥을 위한 돈이 필요해서 정신없이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무모한 짓에 아무런 의욕도 수치도 공포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그저 의기양양할 따름이지요. 어떻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고 보면 남의 그림의 좋은 점을 알 리도 없고 그저 비난에 비난을 퍼부을 따름이지요. 즉 그 사람의 데카당한 생활은 입으로는 무언가 괴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인즉 바보스런 촌놈이 항상 동경하던 도시에 나와서 자신도 의아할 만큼 출세를 하고 보니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 내 세상이라며 유흥에 젖어들고 있는 꼴입니다. 언젠가 내가 친구들이 모두 나태하게 놀고 있을 때 자기만 공부를 하는 것이 겸연쩍고 두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나는 그들 사이에 끼고 맙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년 서양 화가는 그게 귀족 기질이라는 겐가? 흉측하군. 난 남이 유흥에 젖어 있는 걸 보면 나도 놀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놀아대지. 라고 대답하고 태연해 했습니다만 난 그때 그 화가를 진정 경멸했습니다. 그 사람의 방종에는 고뇌가 없다. 오히려 허랑방탕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진짜 바보스런 쾌락자. 그러나 그 서양 화가의 험담을 더 늘어놓는다 해도 누나에게는 관계도 없는 일이며 또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역시 그와의 오랜 친교를 생각하면 그립고 한 번 더 만나서 놀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져 미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도 매우 고적하고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이기에 더 이상 아무 말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누나에게 내가 그 사람의 부인을 좋아했고 그래서 어물어물하며 괴로워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그걸 알았어도 누구에게 그 일을 호소하거나 해서 동생의 생전소원을 풀어준다는 둥 그런 비위상하는 참기는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고 누나 혼자만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남몰래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더욱 욕심낸다면 이런 나의 수치스러운 고백을 아신 누나만이라도 나의 지금까지의 생명의 고통스러움을 한층 더 깊이 알아주시면 나는 바랄 것 없이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꿈에 그 부인과 손을 마주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역시 훨씬 앞서부터 날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나의 손바닥에 부인의 손가락의 따스함이 남아있어서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체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도덕이 무서웠던 게 아니고 나는 그 반미치광이인 미치광이라도 해도 좋을 저 서양하고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체념하기로 하고 가슴을 태우는 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닥치는 대로 서양 화가마저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독하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여러 여자들과 놀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인의 환상에서 벗어나 잊어버리고 무심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결국 한 사람의 여자밖에는 연애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사내였던 거죠.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부인 외엔 어떤 여자친구도 한 번도 예쁘다거나 귀엽다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누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서가짱, 그 부인의 이름이에요. 내가 어제 좋아하지도 않는 댄서. 설명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바보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 댄서를 데리고 산장에 온 것은 그래도 설마 오늘 아침에 죽으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죽을 생각은 굳히고 있었지만 어제 여자를 데리고 산장에 온 것은 여자가 여행을 쫄라대기도 했고 나도 도쿄에서의 유흥에는 흥이 지치기도 해서 이 숙맥인 여자와 2, 3일 산장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에게는 미안했지만
하여튼 가자 하고 데리고 왔더니 누나는 친구 집으로 나들이를 했고 그때 문득 내가 죽는다면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니시카타초의 그 집 안방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길이나 들판에서 죽어 상관도 없이 떠들어대는 아무에게나 죽은 시체를 이리저리 뒤적거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택은 남의 것이 되어버려 이젠 역시 이 산장에서 죽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의 자살을 맨 먼저 발견한 게 누나고 누나가 그 순간 얼마나 놀라고 공포에 떨겠는가 생각하면 누나와 둘이서만 있을 때 자살한다는 것은 기분이 무겁고 도저히 감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일까. 누나가 없고 그 대신 기막히게 둔감한 댄스가 나의 자살의 발견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젯밤 둘이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2층의 양실에 재우고 나 혼자 마마가 숨진 아래층의 안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이 비참한 수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누님, 나에게는 희망의 바탕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결국 나의 죽음은 자연사입니다. 사람은 사상만으로는 죽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겸연쩍은 부탁이 있습니다. 마마의 유품인 마직 기모노, 그건 누나가 나오지한테 내년 여름에 입으라고 고쳐 꿰매 둔 것이지요. 그 기모노를 나의 관 속에 넣어주세요.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 많이 끼쳤습니다. 사요나라. 어젯밤에 마신 술은 깨끗이 깨어 있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죽습니다. 한 번 더 사요나라. 누나, 나는 귀족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8. 꿈. 모두가 나로부터 떠나간다. 사오지의 사후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나는 겨울의 산장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편지를 물과 같이 담담한 심정으로 써서 보냈다. 어쩐지 당신도 나를 버리신 모양입니다. 아니 차츰 잊어가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아기가 생긴 모양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한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뱃속의 작은 생명이 나의 고독한 미소의 씨앗이 되고 있답니다. 추잡한 실책 따위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네 평화네 무역이네 조합이네 정치네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요즘 나에게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불행하신 겁니다. 그걸 말이에요.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자가 좋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는 애초부터 당신의 인격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하는 것에 의지할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한 줄기 연애의 모험의 성취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완성되고 이제 와서는 나의 가슴속은 숲속의 늪처럼 조용합니다.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설사 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식을 낳았어도 마리아에게 빛나는 영예가 있다면 그것은 성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낡은 도덕을 태연하게 무시하고 좋은 아기를 얻었다는 만족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후에도 역시 기로친 떠들며 신사와 아가씨들과 술을 마시고 데카당한 생활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걸 그만두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당신의 최고의 투쟁의 형식일 테니까요. 술을 끊고 병을 고치고 오래 살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라는 따위의 그 서먹서먹한 인사치레는 이제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보다도 목숨을 내던질 심정으로 소위 악덕 생활을 철저히 하는 편이 후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희생자, 도덕의 과도기의 희생자, 당신도 나도 틀림없이 그것일 것입니다. 혁명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낡은 도덕은 역시 그대로 추호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다 표면의 파도는 이렇게 시끄럽게 술렁이고 있어도 그 밑바닥의 바닷물의 혁명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능청을 떨며 음흉스럽게 잠이 든 채 누워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의 제1회전에서는 낡은 도덕을 아주 조금 밀어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어날 아기와 함께 제2회전, 제3회전을 싸워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립던 사람의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이 나의 도덕혁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또 당신이 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해도 나는
나의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격의 졸렬함을 나는 일전에도 어떤 사람에게서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굳셈을 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나의 가슴에 혁명의 무지개를 걸어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살아갈 목표를 주신 것도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자랑으로 삼고 있고 또 태어날 아기에게도 당신을 자랑으로 삼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생아와 그의 모친, 그러나 우리들은 낡은 도덕과 어디까지나 투쟁하며 태양과 같이 살아갈 작정입니다. 제발 당신도 당신의 투쟁을 계속해 주십시오. 혁명은 아직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더 많은 수의 귀중한 희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희생자입니다. 조그만 희생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씨,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작은 희생자를 위해서 한 가지만 용서를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부인에게 안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아기는 나오지가 어느 여자에게 비밀로 낳게 한 아이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가?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왜 그렇게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라고 하는 저 작은 희생자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쾌하실까요? 불쾌하시더라도 참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버려지고 잊혀져가는 여자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짓궂은 소망이라 생각하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C 마이 코미디언 1947년 2월 7일 이렇게 해서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 모두 읽었습니다. 이 전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특히 귀족 사회의 몰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